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춥고 미세먼지가 오지만은 재테크, 재테크는 진행됩니다. 오늘 46회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약속한 대로 46회와 47회 약 100분 동안의 연속 방송으로 절세가 투자다, 가문의 세금 전쟁, 그다음에 가문의 세금, 증여세, 상속세를 한번 훑어보자 했습니다. 시즌1과 시즌2에서도 시즌3에서도 한 번씩 했네요. 꾸준히 상속세, 증여세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가문의 세금이고 가문의 세금 전쟁이라 그랬나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걸 좀 더 첨삭해서 좀 더 한 번 더 100분 동안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42전 시간에 100분 동안에 44회, 43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택에 관한 세금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택에 대한 재테크가 무엇이냐 이렇게 100분으로 연속 방송으로 끊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꼴이 되겠네요. 46회와 47회 동안은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 상속이 먼저냐 증여가 먼저냐. 상증법, 증상법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상증법, 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이다. 아까 가문의 전쟁 세금이다. 동상이몽 세금이다 그러기도 해요. 똑같은 부모님에서부터 태어났는데 동상이겠죠. 태어났는데 전체적인 꿈은 달리 끈다. 동상이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유산을 남기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싸운다. 좋구지만은 1,000만 원 있어도 싸운다. 이렇듯이 이제 재산을 증여하든 상속하든 간에 이제 밑에 뭐 존속으로는 보통 뭐 이렇게 재산이 이동되는 경우가 드문데 비속에게 자기 자녀에게 아들, 딸, 또 아들, 아들,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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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뭐 또 친족 관계에서 이렇게 동상이몽의 꿈을 꾼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느 집안이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될 시점이 되면은 많은 암투가 있다. 또 가정법원에서 소송거리로서 수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증여와 상속이 뭐길래 그렇게 싸움이 다툼이 시작되는가? 그것은 돈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내 밑에 비속애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움을 안 하도록 미리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고, 또 상속세를 내야 될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은 이 세금 마련을 어떻게 할까? 좀 더 내가 좀 더 증여를 더 받고 상속을 더 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서도 상속세는 좀 적게 내면 안 될까? 이런 꿈을 꾼다 이 말이죠. 동상이몽.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의 부동산의 이동이 거의 증여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동을 많이 하죠, 이제. 증여와 상속. 증여와 상속이 좀 틀린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구별할 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 유산세 과세 방식이냐 유산 방식이냐 이게 뭐 망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전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유산세 과세 방식이냐 유산 취득 방식이냐 내가 취득한 대로 방식이냐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죠. 계약. 너 받을래? 내가 줄 테니까 받을래? 테이크온 할래? 뭐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계약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증여는 계약이다. 또 상속은 필연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 증여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국세청에서도 좀 자세히 보려 그러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주의할 점들을 한번 나열해 보자 이 말이죠. 첫 번째가 상속이든 증여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속받을 사람이 증여받고 또 증여해줬던 사람이 상속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상속세는 누진세율도 같고 그 다음에 세율도 같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크게 증여는 누구고 관계되느냐. 일단은 상속을 재산을 평생 내가 모은 사람이 물려주는 쪽에서 증여해주거나 상속해주는 쉽게 그냥 부모님이라 그러죠.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대우되는 것은 배우자겠죠. 배우자 증여, 배우자 공제, 배우자겠죠.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이제 존속에 관한 것은 그 다음에 친척, 인척 이거보다는 여기에 비속 이렇게 이제 요새는 또 세대를 생략한 뭐 상속도 있고 그래서 요 밑으로 비속에게 자녀에게 현금 금융상품 현금이 이동될 수 있고 증여할 수 있고 상속될 수 있고 부동산이 상속될 수 있고 증여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증권 이런 금융상품 증권 이런 것들이 채권 이런 것이 상속 증여될 수 있다.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절세가 투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투자 그러면 얼마에 샀는데 이자 빼고 몇 배 먹었어 얼마 올랐어 이렇게 되면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꼴이죠. 이 세금의 플래닝은 양도소득세가 되겠든 보유세가 됐든 이런 주택을 요새 말하는 것은 저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됐든 모든 텍스하고 관련된 플래닝은 결국은 절세를 함으로써 내가 국세청에 세금을 덜 내서 절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인컴 소득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좀 투자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이완에 투자해 놓은 거, 이완에 내가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이완에 물건을 사놨단 말이죠. 그러면 적게 국세청이랄지 우리 지자체의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결국은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여와 상속 중에 상속세, 증여세, 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증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증여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뭐 증여 계약 그랬는데 미리 내는 어떻게 보면 상속세일 수도 있어요. 미리 내는 미리 낸다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미리 하는 미리 하는 상속이다. 합법적이고 절세를 잘 플래닝을 짜가지고 요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요 피자는 항상 피를 보는 피자다 그랬는데 뭐 그건 좀 적절한 방송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요 재산을 홀쭉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사전에 이걸 분산하고 쪼개고 사전에 증여를 한다. 그래 미리 하는 상속이죠. 이것도 미리. 근데 이제 여기는 디테일하게 들으려면 제가 이제 잠이 좀 안 오고 그러면 요만한 상속이랄지 우리 저 증여세 실무 책자를 이 정도 두꺼운 것을 그냥 가끔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의 가정에서 예를 들어 뭐 100억, 200의 가업 승계를 하신다는 이런 것은 충분한 전문가와 여러 가지 그룹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2, 30억의 돈을 이제 돈이랄지 이런 자산을 다음에 상속해야 될 경우와 또 미리미리 증여해야 될 경우와 또 요새 이게 부동산이 잘 안 팔리고 팔자니 세금이 이렇게 많을 때는 증여하는 수단으로 재산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만 알고 가셔도 되겠다. 그러면 하두는 부동산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상속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상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 공제 금액이 뭐 30억까지 있다든지 뭐 또 상속세 시간에서 하겠지만 보통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내 재산을 분산 좀 해주고 쪼개주고 분양권도 입주권도 공동등기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의 안전장치랄지 세금의 절세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배우자에게 많이 증여를 합니다. 이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속에게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여러 가지 디테일 면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내가 10년을 못 살고 우리 배우자에게 증여해주고 10년을 못 살고 다 죽었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10년 동안에 증여한 것을 합산해서 상속재산에 편입시킨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경우는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새 그 대습 할증 상속을 할 때 20억 이상은 40%의 할증이다. 바로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을 해줄 때는 뭐 30% 할증된다더라. 아 그런데 자세히 또 따져 보니까 단기 재상속 공제일이 있는데 이렇게 물려주고 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주고 나서 할아버지 바로 밑에 아들, 그러니까 손자의 아버지가 또 3년 내에 돌아가셔 버렸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괜히 할증만 낸 것 같으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증여 상속은요 각 집안의 여러 가지 케이스별 케이스 바이 따라서 틀리고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딱 한 가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현금을 캐시로 10억을 딱 물려준다. 그러면 세율 곱하기 누진세액 얼마 이렇게 간단한데 어떤 집안은 토지 중에서도 농지를 많이 증여 및 상속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아니야 나는 엔젤 주식을 많이 좀 물려줘야 주겠어. 그러면 대주주로부터 또 주식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또 65%를 내야 된다 그랬지 상속세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OECD 기준으로는 보통 28%의 상속세를 내는데 우리는 50% 아닙니까? 30억이 넘으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일본이 좀 높긴 높죠. 55%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상속세율이 높다. 어디 뭐 뉴질랜드, 호주, 뭐 미국의 일부 주, 유럽 이런 데는 상속세도 없다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해외 투자를 그쪽에 가서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배우자에 관한 것이 증여 또 우리가 이때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담부 증여단 말이에요. 부담부 증여.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 증여를 한 사람들은 드물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속세율이 증여세율이 특히 부담부는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분산해서 그걸 홀쭉하게 하고 이렇게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발생. 부담부 증여를 하는 쪽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라.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증여를 할 때는 양도세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이제 기초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오늘 할 경우는 하나 좀 더 들어가면 최근에 국세청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많이 몇 년 보니까 주택, 특히 주택이랄지 빌딩이랄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증여를 많이 하시던데 과거 전년도 대비 3배 정도 이상 하시던데 굉장히 그와 더불어서 편법 증여가 많던데요. 그래서 이 사례를 7, 8개를 딱 만들어서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건 이런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법 증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하나 잡아내 가지고 세금을 많이 추징했습니다 해 가지고 발표한 것들이 한 7, 8개가 돼요. 누구나 우리가 절세를 합법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편법, 불법 이것은 국세청에서 가만 안 있겠죠. 아니 왜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법의 타도를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부자지간에 특히 이제 부자지간이라고 그랬죠. 뭐 딸 부녀지간에 거래에 대해서 고가 양수, 저가 양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부녀, 부자지간, 존비속간 부동산 거래를 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특수관계인의 거래라고 그랬지 여러 가지 뭐 부당행 계산 부인에서부터 뭐 이월가스 규정이라 그랬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좀 조심하십시오. 그거 하고요. 중여 추정. 중여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추정되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도 좀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여가 최근에 하도가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물 잠김 현상 이래서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거래 비중이 이렇게 계약의 거래 비중이 증여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본인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랄지 원금을 뭐 어머니가 갚아준다든지 또 다시 재매각을 해가지고 뭐 우회해가지고 뭘 계약을 좀 비튼다든지 토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자 부분을 대신 차용으로 막 뭐랄까 위장을 해가지고 차용증 같은 거 이장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를 이번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이렇게 탁 핀셋처럼 잡아낸 그런 겁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친척을 이용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막 돈을 작은아버지한테 막 돈을 빌린 것처럼 바로 직계에서 돈을 빌리면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공동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가 임대 수입이 딱 있는데 이번에 걸린 경우가 그렇죠. 그 딸 지분보다 더 많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딸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상가를 5억 5억 해가지고 샀어요. 공동으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수익금을 똑같이 나눠 가진 것도 좋아요. 그럼 그 대출금을 여기 보면은 더 어머니가 그냥 다 갚아버린다든지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본인 주택을 담보 삼아가지고 대출금을 아들한테 준다든지 또 이런 것도 좀 뭐 소득세법에서는 문제가 돼도 그냥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 여기다가 저 상가나 지어가지고 월세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 수익이 토지 사용에 대한 수익이 1억이 넘으면 또 문제를 삼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요즘에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토지로부터 그 토지를 또 이렇게 사줘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이 나게끔 하는 구조랄지 뭐 특히 또 전번에 말한 것처럼 고가 아파트 전세금
대한 그 현금증에 해당되죠. 이런 것은 탁. 그리고 아니 저분이 이렇게 약간 직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런 고가 전세 아파트에서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겠죠. 편법적이죠. 불법적이죠. 자금의 출처가 여러 가지가 중요시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번에도 몇 번 강조하지만 이게 피부에 와야 닿지는 않지만 렌탈하우스에 대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에 관한 것들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물이 맑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요건 빼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요새 가업 승계 많이 하죠. 나 중소기업 못 알아먹겠다. 이게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는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부터 요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창업 자금을 하기 위한 증여에 관한 거랄지 전번 시간에 한 번 했네요. 증여세 가사 특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큰 부자들 그래도 중소기업을 하신다 보니까 큰 부자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죠. 큰 부자들. 자, 증여세를 상속세를 특히 상속세를 계속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지 말고 나중에 내도록 좀 봐주십시오. 지금 아버님이 창업자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회사를 팔아가지고 회사도 안 돌아가는데 팔아서 지금 상속세 내버리면 어떻게 가업을 이어가겠습니까? 좀 유예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상속 증여를 오늘 같이 하니까 상속 쪽에서 또 하나를 본다면 이게 상속이 증여고 증여고 상속이 거의 그냥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속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망 계시를 볼 때 1년 이내에 이 현금에 대해서 이걸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1년에 2억 또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동안에 뭐 5억이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걸 추정하겠다. 상속 재산을 뭐 추정하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증여할 때 신탁에 관한 걸 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요새 그 주식으로 증여한다든가 상속으로 할 때 어려운 코스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상속세 증여세 중에서도 네, 여러 가지 우회 증여, 간접 증여 전번에 좀 했습니다. 뭐 사전 증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자금 출처 기준을 좀 강화한 거, 그 다음에 요새 주택 증여가 대세이다. 왜 증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쭉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또 뭐 기업은 제도 뭐 많이 했는데 제가 10가지만 좀 이렇게 몇 가지를 간단하게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증여 쪽에 일단 이제 상속은 있다 하겠습니다. 증여 쪽에 오늘 이제 가문의 세금 중에서 이제 증여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그 계산 구조를 쭉 보면요. 뭐 기본경제에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부터 필요경제에서부터 쭉 가세표준까지 해서 세율 곱할 때까지 세금을 쭉 내는 과정을 쭉 보면은 취득에서부터 쭉 보면은 아 이렇게 절차적으로 요때 조심하고 이런 것은 좀 절세 전략을 잘 짜놔야겠네 이렇게 되듯이 이
증여세도 우리가 산출세액을 하는 데까지는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증여세를 어떻게 이게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상속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 뭐 5개는 안 하는데 1억이냐, 5억이냐, 앞으로 증여할 거냐, 상속할 거냐, 누진 공제율이 얼마냐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제가 간단한 것은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현금 증여를 누구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현금 상속을 누구나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늘밭의 상속, 마늘밭의 증여인데요. 그러면 국가는 과세하는 기관은 잘 모를 것이다. 현금으로 똑똑 심사함당으로 다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줘버리는데 그럼 이런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요. 10년, 20년부터 심사임당 화폐를 쫙 모았다가 은행에 한 번도 넣었다 뺐다를 안 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무슨 큰 상점을 한다고 현금 받은 것만 매달 한 1억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탁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치과의사가 그랬죠. 딱 해놓고 물론 이제 거기 잘 걸리지 않고 잘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증여를 하면 흔적이 안 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2천만 이상만 뺀다든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FI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도 이렇게 야금야금 빼가지고 증여 상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재산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상속세 계산할 거 별로 없습니다. 총 증여한 데에서 상속한 데에서 공제를 뭘 할 거냐, 인적 공제냐, 물적 공제냐 했을 때 배우자 공제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5억을 해줄 거냐 이랬을 때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공제 금액이 있으니까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뭐랄까 뭐 이걸 외워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가 있는데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데 배우가 공제가 제일 크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 재산 공제를 할지 그 다음에 좀비속에 대한 판정 기준. 무엇이 친척이고 무엇이 인척이고 무엇이 비속이고 무엇이 좀비속이고 상속 순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각 가정에 뭐 이게 뭐랄까 난잡한 집안이 아니고서야 뭐 뻔하죠. 뭐 애도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 뭐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법으로서 또 민법으로서 상속 소유를 다 정해놓은 건 사실이죠. 저는 이거보다는 요새는 증여 재산에 반한 이거 좀 두 가지던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 딱 증여를 해놨는데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나 내 임대를 딱 느끼는 거예요. 야 다시 내놔라, 다시 리턴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증여를 해줬는데 상속은 내가 죽어버리니까 사후에 나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뭐 알 길이 없죠. 뭐 이 녀석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에 가서 뭐 막걸리 잔을 들고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지만 증여는 틀리죠. 이렇게 이 녀석이 증여를 딱 받아보니까 완전히 딱 입맛이 틀려지고 하는 행동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내, 3개월 내 여러 가지 다시 좀 리턴해 주라. 단 현금으로 줘버리면 안 되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반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3억을 딱 주고 증여세를 딱 냈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작은 아들이 보니까 나한테 하는 게 섭섭해. 돈 다시 3억 거꾸로 입금해라.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거랄지 다른 거, 뭐 주식이랄지 이런 상품은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자금 출처가 됐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상속세를 안 냈는데 아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몇 년이에요? 5년짜리예요? 7년짜리예요? 뭐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뭐 알았으면 뭐 무한대라면서요.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양도세도 그런 거 물어봐요. 아우 이거 제척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면 안심 있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요. 이 제척 기간은 끝이 없다고 보면 돼요.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10원이 지나든 7년이 지나든 5년이 물론 법적으로 제척 기간들이 있지만 요 밑에 요만큼 해놨잖아요. 안 날로부터 이런 거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하면은 뭘 증여하니? 이게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증여를 하는 게 좋고 무엇을 증여하는 게 좋고 어떻게 증여하는 게 좋고 뭐 왜야 뭐 세금 절세하려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해주면 그 돈으로 자녀분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집을 쌀 때 좀 사가지고 재테크도 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여를 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엇을 증여해 줄 것인가 언제 증여를 할 것인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요 무엇을 증여할 것인가 무엇을 이 증여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증여해 줄 것인가. 자 재산이 전답론이 있으면 전답이 있으면 이것을 증여해 줘 버릴까? 아니야. 상가를 증여해 줘 가지고 그 월세를 받아 가지고 그 월세로 나의 상속세에 대해서 종신보험을 들게 해 가지고 앞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게 할 건가 해서부터 그 집안마다 여러 가지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한 자료를 보니까 48%가 넘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고 48.8%네. 약 64조 원 정도가 부동산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보면 64조에서 한 70조 정도가 부동산으로 증여. 그다음에 23%, 약 얼마가 되냐면 30조 정도는 이게 금융상품, 뭐 그다음에 유가증권, 기타 이런 걸로 이제 증여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일단 50% 정도는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증여를 하잖아요. 증여를 이제 사전 증여잖아요. 그야말로 사전 증여인데 주택에 관한 증여를 요새는 많이 한다. 작년 재작년에 서초구가 그 전전년도보다 3배 이상이 증여를 하더라. 증여를 이완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새 주택인데 세금을 양도세를 68%를 물을 바에는 내가 증여를 하고 말지 그렇습니다. 이제 계산을 다 해보겠죠. 내가 3주택인데 이걸 팔면 자 팔아서 우리 아들 집을 사주는 게 좋은가? 아 그러면 우리 저 투기 가열지구 내니까 세금을 68% 이상을 내야 되는 거는 지방소득세까지 세 채 이상이면. 근데 이것을 세금을 이제 증여세를 물고 어차피 다음에 증여해 줄 거, 너가 상속해 줄 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걸로 그냥 증여를 해줘야지. 그리고 있다가 아들이 5년 지난 다음에 2월 과세 기간이 끝나면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증여세는 냈으니까 팔아가지고 자금 출처도 완벽하게 내게 소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걸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든 뭐 재테크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50% 정도를 부동산을 전 재산 중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딱 비율을 보니까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여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기술이라 이렇게 요새는 그 상속의 기술, 증여의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세만큼 상속세만큼 말도 많고 가족 간의 다툼도 많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적은 재산이라도 5천만 원만 남기면 100% 싸우고 1,000만 원만 해도 우리가 무조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우리 깊은 공부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한 40개 정도의 난해한 질문들을 이렇게 상속세가 증여세가 섞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이 별개별개 다 있어요. 뭐 쉬운 말로서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을 하면은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받습니까? 에서부터 또 뭐 보험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포기에 관한 것도 좀 많이 물어요. 그래서 특히 상속 포기는 요즘 이제 과거에 틀려가지고 상속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제 원스톱 시스템이 있잖아요. 탁 되면은 그냥 금융자산 얼마 남겼는지, 지금 지방세가 얼마 밀렸는지, 국세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쭉 보험관계가 이제 원스톱 안심 서비스로 쫙 내려받을 수 있잖아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부채가 많은 사람들, 그럼 상속 포기, 부채가 좀 아리까리 하신 분들, 한정 승인, 그러면 또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좀 재산이 많이 있구만요. 그러면 단순 승인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상속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증여에서는 아직도 증여자가 아직도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그랬어요. 반란군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상속은 이제 그나마 한쪽 부모가 살아 있으시면 좀 그나마 반쪽의 권력이 유지돼서 그렇진 않은데, 두 부모님 중에서 마지막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는 이제 전투의 시작, 전쟁의 서막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상속 가표에 대해서 신고를 해놔야지 불성실 가산세랄지 이런 것을 안 물잖아요. 근데 상속인이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대부분 막 지금 가정법원 가야 되고 뭐 이게 싸우다 보니까 그게 안 정해져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작년에 600억 정도를 이렇게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것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뭐 그다음에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물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증여세도 상속세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떤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여세도 증여세를 또 갚아주면 또 증여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속세도 이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으로 현금하고 이렇게 좀 은행에서 쓰기 쉬운 상품으로 물려주면 그나마 덜 힘든데, 주식이랄지 팔리지 않는 부동산으로 잔뜩 물려주면 우리가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내에 내십시오. 현금이 없으면 연대 채무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 재원이 만들기가 힘들어서 요즘은 금융 솔루션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종신연금이랄지 또 신탁, 트러스트,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그런 상품들이 보험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법 개정도 좀 여러 가지 소득세법, 상속세법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좀 고치기도 있고, 우리가 신탁법이 2012년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많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제가 쭉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서 12, 13강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내가 쭉 더 이제 반복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상속세를 강의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가업 승계 부분만 딱 떨어져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해도 몇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여를 할지 부동산 상속 부분만 가지고 또 어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도 여러 가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20년, 30년 후에 돌아갈 건데, 그 안에 사전에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을 어떨 때, 언제, 무엇을, 얼마를
이걸 하는 것은 사전에 대한 증여고, 그 다음에 상속기 그 날이 닥쳐서 상속세를 낼 때 어머 6개월 안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걸 미리 6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준비를 하는 절차가 상속세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가문의 전쟁이 덜 하겠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나는 아직도 나는 상속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재산이 내가 무슨 상속세 낼 정도로 재산이 많겠어?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우리 창업을 한 세대나 아버지 세대들이 힘들게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뜻은 다르게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돈으로 갖다가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못한 지혜 경험을 다른데 이 돈으로 사용해 가지고 요새 흔히가 말해서 3대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상속세 증여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특히 사랑하는 여자 배우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 배우자보다는 10년 이상을 더 사십니다. 대부분 보면 제 뭐랄까 그 상담 경험을 보면 이럴 때 미인하고 결혼하면 그냥 한 10년이 즐겁대요. 또 요리 잘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이 즐겁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나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면 3대가 편안하고 3대가 즐겁답니다. 이게 재산의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증여에서부터 상속까지 1대, 2대, 저 손자 3대까지 그러니까 지혜로움을 갖자. 그러려면은 절세가 투자다. 또 가문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처음부터 전쟁의 서막에서부터 아예 자녀분들이 이런 상속 전쟁 분쟁 속에 전쟁의 포화 속에 뛰어지지 못하려면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자. 물론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제가 경험상 보면 이렇게 이 텍스 플래닝을 잘 짜신 분들 증여와 상속세는 농농 타임이거든요. 어느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짜시는 분들은 진짜로 상속 전쟁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처리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 배우자 중에서 우리 어머니 쪽, 부인 쪽의 배우자분들은 저 방송을 듣고 싶다면 현명한 여자가 되자. 그러면은 3대가 즐겁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꼭 자기 재산을요,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새 애들이 많이 찢어주고 이혼도 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혼에 믿은 가족이라면 며느리한테 상속을 해줬을 때요, 10년 단위가 아니고 5년 단위로 또 이렇게 해줬을 때 유리한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문의 전쟁이 아니라 가문의 세금 텍스 플래닝이 이제 시작된다. 오늘부터 진짜로 절세를 하기 위한 것은 진짜 투자다. 내가 뭘 사가지고 오르기만 바란 것이 투자가 아니라 우리 집에 또 가문의 텍스 플래닝을 짜보자.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안방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권위적이고 이걸 많이 사전 증여하면은 내 권력에 내임덕이 올 줄 알고 꽉 도장을 장롱 속에 숨겨 놓으신 분도 풀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풀어도 안 되고 꽉 쥐고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적당히 사전 증여를 하고 필요한 것은 상속세로 처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내 배우자에게 다음에 배우자 공제로 많이 남겨놔서 유예시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플래닝을 짠다면 좋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총설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녀에게 현금으로 편법으로 증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보험 같은 것도 좀 해놔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상속이든
증여든 이것만 크게 써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국가는 그래 지금은 인정해 줄게. 그래서 팀을 딱 짜가지고 제가 뭐라고 몇 번 말했냐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신고 납부 제도가 아니고 정부 부가주의, 정부가 사전에 신고해놓고 꼭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 그래 지금은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 우리 팀을 짜가지고 한번 쭉 더 훑어본 점에 지금 도장을 꽉 찍어주겠습니다. 증여세 이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상속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5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포괄적 상속세 이런 걸 떠나서라도 다른 데 또 이렇게 금방은 지금은 노출이 안 되지만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노출될 수가 있으니 숨기는 재산 말하는 거죠. 또 편법으로 우회 증여한 것들이 발각이 되면 이걸 소명하지 못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부가 부과한 것들을 원위치 시켜가지고 세금을 더 추징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금이죠. 그래서 사후 관리 세금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사후 검증하는 세금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증여하든 현금을 증여하든 부동산을 증여하든 주식을 증여하든 가압승계를 하시든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해당 연도로 증여세랄지 상속세를 내는 걸로 해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국세청은 항상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한다. 제가 사후 관리에 당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제가 올 3월인가 4월에도 보니까 뭐 한 4천만 원을 또 이렇게 추징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상속세 증여세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쪽에서 바라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세가 투자자에서 46회에서는 상속 증여는 이렇게 얽혀 설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시즌 1, 2, 3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47회에서는 좀 더 상속세 증여세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6회 절세가 투자다. 아문의 세금 전쟁 증여세 상속세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